재혼 초기엔 너무나도 다정했던 그 사람. 하지만 그의 집으로 이사한 후론 점점 무뚝뚝해져 갔습니다. 집으로 꽃이 배달됐을 때 그에게 누가 보냈는지 물어보니 퉁명스럽게 모른다 그랬어요. 얼마 뒤엔 그의 핸드폰으로 이모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에게 이모가 있는지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혹시 다른 여자일까? 저는 모른 척하고 넘어갔지만 제 머릿속엔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재혼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러는 거면 재혼한 게 잘못인 걸까요? 저는 한서영, 올해 52살입니다. 7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줄곧 아이들만 챙기며 살아왔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 자신은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혼자서 부산 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기차에서 내려 광안리 해변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면서 마치 답답했던 가슴속이 한 번에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저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옆에 조용히 앉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인상 좋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혼자 여행 나오셨나 보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참 부드럽더라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도연이라고 해요.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고 저도 맞장구를 쳤죠. 나이를 물어보니 55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서영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아, 저는 그냥 주부예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이렇게 혼자 여행 나온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도연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미소가 참 오랜만에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7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바닷가에서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도 하고 여행에 대한 소소한 대화도 나눴죠. 정말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부산에 계시죠? 시간 되시면 함께 해운대 바닷길이라도 걸어볼까요?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분이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신경 써서 하고 입을 옷도 고르고 골랐어요. 마치 20살 처녀처럼 설레더라고요. 약속 장소인 해운대 해변에 도착했을 때 도연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바다 근처라 그런지 공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는 해운대 바닷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파란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변호사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가끔 복잡한 사건들을 맡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보람이 있어서 계속하고 있어요. 도연 씨는 정말 신사답게 말하더라고요. 걸음걸이도 여유롭고 말투도 차분했습니다. 이런 남자와 함께 걷는다는 것 자체가 설레었어요. 그런데 바닷길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발밑에 돌길이 바닷물에 젖어서 미끄러웠는데 저도 모르게 발을 헛디뎠어요. 순간 몸이 휘청거리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도연 씨가 재빨리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는데 마치 제가 넘어질 것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빠른 반응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죠? 도연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도연 씨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제가 다칠까봐 걱정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듯한, 당황스러워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얼른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방금 본 도연 씨의 표정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그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닷길을 걸었지만 저는 도연 씨를 자꾸만 의식하게 되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바다 풍경에 빠져서 즐거워했을 텐데 자꾸만 도연 씨의 표정과 행동을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후로는 도연 씨가 다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따뜻한 미소도 지었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점심을 먹으러 해변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 씨는 정말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었어요. 메뉴도 골라주고 물도 따라주고요. 서영 씨, 회는 좋아하세요? 여기 광어회가 유명하다고 하던데요. 좋아해요. 사실 집에서는 회를 먹을 일이 별로 없어서 이런 기회가 소중해요. 그럼 광어회 시키고 매운탕도 함께 시킬까요? 도연 씨는 정말 배려심이 많은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아까 그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일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우리는 해변을 더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기 시작하면서 바다가 정말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풍경 속에서 도연 씨와 함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모를 불안감도 계속 따라다녔어요. 아까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도연 씨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는 걸까요? 서영 씨, 내일 서울로 올라가시죠? 도연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네, 그럴 계획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서울에서도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인연을 여기서 끝내기는 아쉬워서요. 제 마음이 또 한 번 두근거렸습니다. 부산에서의 만남이 서울에서도 이어진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그 불안한 눈빛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서울에서 연락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 씨와는 매일같이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라는 따뜻한 메시지까지요.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산에서 본 그 불안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서영아,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집에 놀러온 대학 동창 정미라가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미라는 제 절친한 친구로 남편을 잃은 후 가장 힘들 때 옆에서 많이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사실 부산 여행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 정말? 어떤 사람인데? 미라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변호사인데 정말 신사 같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야. 오, 변호사라니 든든하네. 나이는 어떻게 돼? 55이야. 나보다 3살 위야. 그때 도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이 되면 서울에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미라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미라야, 혹시 시간 되면 같이 만나볼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이지. 언제든 좋아. 이틀 후, 저희는 홍대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연 씨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와 미라가 들어가자 정중하게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도연입니다. 서영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라예요. 서영이 절친이거든요. 도연 씨는 정말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미라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끌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저희 취향을 먼저 물어보고 메뉴 추천도 해주었습니다. 변호사 일은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미라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적응됐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보람이 큰 것 같습니다. 도연 씨는 차분하고 진중하게 대답했어요. 미라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대화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커피 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소매가 살짝 걷어 올려졌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 씨의 손목에 깊고 긴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어요. 마치 칼로 그은 것 같은, 아니면 무언가에 심하게 긁힌 것 같은 그런 흉터였습니다. 제가 그 흉터를 본 것을 눈치챈 도연 씨는 급하게 소매를 내렸어요. 아, 이건 별일 아니에요. 어렸을 때 다친 거라서요. 도연 씨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여유롭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치 무언가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감추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머, 많이 아프셨겠어요. 미라가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도연 씨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바꿨어요. 그것보다 서영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들은 잘 있고요? 저는 도연 씨의 급작스러운 화제 전환이 이상했습니다. 부산에서 본 그 불안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저는 계속 도연 씨를 관찰하게 되었어요. 혹시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도연 씨는 다시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유머도 있고 배려심도 넘쳤어요. 찻집을 나서면서 미라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서영아,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고 너를 정말 아끼는 것 같더라.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흉터는 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정말 어렸을 때 다친 단순한 상처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 씨는 분명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에서의 그 눈빛, 그리고 오늘 본 흉터와 당황스러워하던 모습,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도연 씨에게 말하지 못할 과거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에 대한 설렘과 의심이 동시에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도연 씨를 믿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며칠 후
도연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제 마음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도연 씨가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너무 빠른 건 아닌가 싶었지만 나이도 나이고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알 것 같아서 승낙했어요. 서영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시겠어요? 도연 씨가 반지를 내밀며 정중하게 프로포즈했을 때의 그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7년 만에 다시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도연 씨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30평 정도 되는 공간에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센스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집이 정말 예뻐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은 것 같은데요. 혼자 살다 보니 공간이 여유로운 게 좋더라고요. 이제 서영 씨와 함께 살 수 있어서 더 의미 있어질 것 같아요. 도연 씨는 정말 다정하게 말했어요. 저도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신혼 첫 달까지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달부터 도연 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늦은 귀가였어요.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자주 늦어졌습니다. 10시, 11시는 기본이고 심지어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여보,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네, 큰 사건을 맡고 있어서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도연 씨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변호사가 이렇게 매일 늦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말투도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신혼 초에는 서영 씨 하며 다정하게 불렀는데 이제는 말수도 줄고 표정도 무뚝뚝해졌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네, 밖에서 먹고 왔어요. 그럼 씻고 쉬세요. 이런 식의 건조한 대화가 전부였어요. 마치 남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예쁜 꽃바구니가 놓여 있더라고요. 핑크색 장미와 백합이 아름답게 꽂힌 꽃바구니였습니다. 여보, 이 꽃 누가 보낸 거예요? 도연 씨에게 물어보니까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무나 보낸 건 같은데. 그래도 예쁘잖아요. 집에 두고 감상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도연 씨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냥 버려요. 이런 거 집에 둘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평소 온화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버릴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꽃바구니를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마음이 너무 이상했어요. 대체 왜 저렇게 화를 낼까요? 꽃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도연 씨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갑자기 문자 알림이 울렸는데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발신자는 이모라는 이름이었고 내용이 정말 이상했어요. 이번에도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무엇을 잘 넘어간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모라니 도연 씨에게 이모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도연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저는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도연 씨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말하지 못할 과거가 있는 걸까요? 부산에서 본 그 불안한 눈빛, 손목의 흉터, 그리고 지금의 이상한 변화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도연 씨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집을 나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전화 통화는 누구와 하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묘하게도 도연 씨는 제 앞에서 전화를 거의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오면 잠깐 나가볼게요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받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 씨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드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일이 좀 복잡해서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힘드세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데 도연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경계하는 듯한 아니면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영 씨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그 말투가 차갑게 들렸어요. 마치 저를 배제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신혼부부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갈 일일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연 씨는 금세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게 정상적일까요? 혹시 도연 씨가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감추고 있는 큰 비밀이 있는 걸까요? 이모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도연 씨의 과거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결혼한 지 3달이 지났을 무렵 도연 씨가 3박 4일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부산 쪽 큰 사건 때문이라면서 말이죠. 여보, 출장 가는 동안 심심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집 정리도 할 겸해서 좋을 것 같아요. 도연 씨는 별다른 감정 없이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보고 싶을 거예요. 같은 다정한 말이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출장을 떠난 첫날, 저는 정말로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청소도 하고, 옷장도 정리하고 말이죠. 도연 씨 방에서 쓰던 서재는 평소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참에 같이 정리해주면 좋겠다 싶었어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장 가득 법률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역시 변호사답게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지를 털면서 책장을 정리하는데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가 몇 개 보이더라고요. 혹시 중요한 서류일까봐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그중 하나에서 제 이름이 보였어요. 한서영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은 봉투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열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랄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던 건 제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종합검진 결과인데 도연 씨가 왜 이걸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도연 씨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준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 밑에는 더 충격적인 서류가 있었어요. 도연 씨의 의료 기록이었는데 심장질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정맥과 관상동맥 협착증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병력을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나온 서류였어요.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험 증서였는데 가입 날짜를 보니 저희 결혼 직전이었어요. 보험 금액은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서영.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도연 씨가 왜 결혼 직전에 이렇게 큰 보험을 들었을까요? 그것도 수익자를 저로 해서요? 저는 그런 사실조차 몰랐는데 말이에요. 머리가 복잡해져서 서류를 다시 정리하려는데 봉투 맨 밑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어요. 작은 갈색 봉투였는데
뭔가 두꺼운 게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도연 씨가 찍힌 사진들이었는데 모두 낯선 여성과 함께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카페에서 찍힌 것 같았어요. 도연 씨가 여성과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긴 머리에 날씬한 체격이었는데 뒷모습만 보여서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공원에서 찍힌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와 그 여성이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도연 씨가 그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친밀한 사이처럼 보였어요. 세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부산 광안리 바닷가였습니다. 저와 도연 씨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어요. 그런데 사진 속에는 도연 씨와 낯선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뒷모습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다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부산 여행 첫날 광안리 해변을 걸을 때 스쳐 지나간 여성이 있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그 여성의 뒷모습과 이 사진 속 여성의 뒷모습이 너무 비슷했어요. 혹시 제가 도연 씨를 만나기 전부터 그 여성과 만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럼 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사진 뒷면을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부산 여행을 가기 한 달 전 날짜였습니다. 그럼 도연 씨는 분명히 저를 만나기 전부터 그 여성과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제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무릎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연 씨가 결혼 직전에 5억 원짜리 보험을 든 것, 그것도 수익자를 저로 한 것, 제 건강검진 결과를 몰래 가지고 있던 것, 그리고 낯선 여성과의 사진들까지요.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그 계획의 일부였던 걸까요? 저와의 결혼도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생각할수록 더 무서워졌어요. 부산에서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도연 씨의 불안한 눈빛, 손목의 흉터, 이상한 문자 메시지, 그리고 변해가는 태도까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아직은 도연 씨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연 씨가 정말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럼 저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도연 씨는 언제 돌아올까요? 그리고 돌아오면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도연 씨가 출장에서 돌아온 후부터 저는 평정심을 잃었어요. 서재에서 본 그 모든 서류들과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도연 씨는 제가 이상해진 걸 눈치챘을 텐데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굴었어요. 집에 있는 시간도 줄었고 전화 통화도 더 자주 밖에서 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어느 날 저녁 도연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형식적인 말 같았어요. 괜찮아요.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저도 대충 둘러댔어요.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따로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샤워하면서 가슴 쪽을 만져보니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도연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관심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동네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큰 병원으로 소개서를 써드릴게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조직 검사까지 받았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었습니다. 매일 밤 뒤척거리면서 온갖 상상을 했어요. 도연 씨는 제가 병원에 다닌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의사 선생님의 첫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유방암 초기로 진단됩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암이라니. 50대 초반에 암에 걸리다니.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언제쯤 수술해야 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 주 화요일은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고 도연 씨에게 말하자니 지금 우리 관계로는 어색했어요.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지금까지도 혼자 살아왔잖아요. 수술 전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인실을 선택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득 눈물이 났어요.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을 잃었을 때도 힘들었지만 그때는 아이들이라도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 씨는 제가 며칠째 집에 없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연락 한 통 없었거든요. 이런 남자와 결혼한 제가 한심했습니다. 수술 전날 저녁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내일 수술 잘 받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또 혼자가 되었어요. 내일 수술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완치될 수 있을까요? 혹시 더 큰 병이 발견되는 건 아닐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도연 씨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서영 씨.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연 씨 모습은 처음 봤어요. 어떻게 여기를?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보호자 연락처가 필요하다면서요. 그제서야 생각났어요. 입원 서류에 비상 연락처를 도연 씨로 적어놨던 것이 말이에요. 도연 씨는 제 침대 옆 의자에 앉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서 이런 걸 감당하려고 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서재에서 본 서류들, 사진들, 그리고 변해버린 도연 씨의 모습까지 말이에요. 서영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도연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연기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 같았어요. 이번엔 절대 손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도연 씨를 믿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번엔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그 말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도연 씨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실수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번에는 정말 잘하겠다는 뜻이에요. 집에 가세요. 내일 수술 받고 나서 이야기해요. 저는 도연 씨를 돌려보냈어요. 지금은 혼란스러워서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도연 씨가 나간 후 저는 더 복잡해졌어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일 수술 받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제 몸도 제 인생도 그리고 도연 씨와의 관계도 말이에요.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전이도 없고 예후가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는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정도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완치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막막했어요. 6개월이라니 정말 긴 시간 같았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연 씨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늦게 들어오지도 않았고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서영 씨, 아픈 데는 없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서재에서 본 그 서류들과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던 날이었어요. 도연 씨가 병원까지 함께 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항암 주사를 맞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온몸이 나른하고 메스꺼웠습니다.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문제는 일주일 후부터였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씩 빠지더니 며칠 지나니까 샴푸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졌어요.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이런 제 모습을 도연 씨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영 씨, 괜찮아요? 어느 날 아침 도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추워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빠진 머리카락 때문에 민망해서 감추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 항암 치료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베개에도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다 밀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도연 씨가 나타났어요. 서영 씨, 무슨 말이에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당황해서 모자를 더 깊숙이 눌렀었어요. 그런데 도연 씨가 제 손을 잡더니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겼습니다. 서영 씨, 도연 씨의 눈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제 머리 상태를 본 거죠. 정말 볼품 없었을 거예요.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여자에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도연 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갔어요. 잠깐 후에 바리깡을 들고 왔습니다. 뭐 하려는 거예요? 저도 함께 할게요. 도연 씨가 거울 앞에 서더니 바리깡을 머리에 댔어요. 윙윙 소리를 내면서 도연 씨의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머리를 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렸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자면 힘드니까 같이 갑시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거든요. 도연 씨가 자신의 머리를 밀면서까지 저와 함께하겠다고 하다니요. 정말 괜찮아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이에요.
서영 씨가 힘든 시간을 혼자 보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도연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의심과 경계심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바리깡을 들고 남은 머리를 다 밀었어요. 거울에 비친 저희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러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도연 씨는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돌봐줬어요. 항암 치료 받으러 갈 때마다 함께 갔고 집에서도 온갖 정성을 다해 간병해줬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메스껍지 않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도연 씨 덕분이에요. 다행이네요. 조금만 더 견디면 끝나요. 도연 씨의 격려 덕분에 힘든 항암 치료도 잘 견뎌낼 수 있었어요. 서재에서 봤던 그 서류들과 사진들도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아마 제가 잘못 본 거였을 거예요. 6개월의 항암 치료가 끝나고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정말 좋았어요. 완치 판정입니다. 정말 잘 치료받으셨네요. 앞으로는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서영 씨, 축하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도연 씨도 기뻐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그 손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기념으로 도연 씨가 제안했어요. 부산에 다시 가볼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희는 부산행 기차표를 예약했어요. 광안리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의 감회는 정말 새로웠습니다. 처음 도연 씨를 만났던 그 벤치에 함께 앉았어요. 그때 생각나네요. 서영 씨를 처음 본 순간 말이에요. 저도요. 정말 운명 같았어요.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짧지만 건강한 새 머리카락이 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머리도 마찬가지였고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내서 다행이에요. 도연 씨가 함께 해줘서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죽을 수도 있는 병을 이겨냈고 옆에는 믿을 수 있는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도연 씨를 완전히 믿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완치 판정을 받고 부산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도연 씨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서영 씨,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에 같이 가실래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엇인데요?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도연 씨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연 씨와 함께 그의 법률 사무소에 갔어요. 강남에 있는 꽤 큰 사무소였습니다. 직원들도 여러 명 있었고, 시설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어요. 도연 씨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니 책상 위에 여러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영 씨,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약간 긴장이 되었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 사과부터 해야겠어요. 도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사과요? 서영 씨가 제 서재에서 서류들을 본 거 알고 있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요. 도연 씨가 서류를 하나씩 꺼내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보험 서류 말이에요. 사실 제가 심장병이 있어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가입한 거였어요. 서영 씨를 만나고 나서 수익자를 바꾼 건데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깜빡했어요.
그럼 저를 이용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도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너무 의심만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진들은 뭐였어요? 다른 여성과 함께 찍힌. 도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이야기는 좀 복잡해요. 들려주세요. 이제는 모든 걸 알고 싶어요. 도연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서영 씨를 만나기 전에 다른 분과 교제했었어요. 그분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던 분이었죠.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저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이용한다는 게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죠.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우연히 그분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봤어요. 알고 보니 저 말고도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또 그런 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심스러웠죠. 그래서 그런 눈빛을 보인 거였군요. 네, 죄송해요. 서영 씨는 그런 분이 아닌 걸 금방 알았는데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도연 씨의 불안한 눈빛, 당황스러워하던 모습, 모든 게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저를 믿어요? 물론이죠. 특히 아프실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확신했어요. 서영 씨는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분이라는 걸 말이에요. 도연 씨가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제는 모든 걸 투명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서로의 재산도, 의료 대리권도 모든 걸 서로 알고 지내고 싶어요. 책상 위에는 재산 목록, 통장 사본, 각종 보험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말 상세하게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서영 씨도 재산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우리 서로 숨길 게 없게 하자고요.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이제는 진짜 부부로 살고 싶어요. 의심하면서 사는 건 너무 피곤해요.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의심과 불안이 모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도 제 재산 목록을 정리해서 도연 씨에게 보여드렸어요. 예금 통장, 부동산 등록부, 아이들 명의로 된 것들까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이제 정말 서로를 완전히 알게 되었네요. 네, 이제부터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후로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를 의심하지 않게 되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습니다. 도연 씨도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일요일 저희는 다시 한번 부산에 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광안리 바닷가의 그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처음 만났던 그 자리였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처음엔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아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정말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손길이었습니다. 서영 씨, 늦게 핀 사랑이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서로를 완전히 믿으니까 더 소중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앞날도 저 석양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울 것 같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여행도 하고 좋은 추억도 만들어요. 네,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의심과 오해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결국 진짜 사랑을 찾게 되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투명하게 마음을 열고 나니까 더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만난 사랑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진실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 걸어갈 생각을 하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겠습니다. 겠습니다. 겠습니다.